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드리는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지난달 8일 시작된 가자지구 사태가 지난 26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무기한 휴전에 합의하면서 2,2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교전 사태가 50일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는 이날 외무부 성명에서 26일 오후 7시를 기해 휴전이 공식 발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와 함께 가자지구 사태 50일간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 정리해보기 전에 6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배경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 두 아들의 적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은 정실 사라로부터 이삭을, 사라의 몸종이자 첩인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각각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적자 이삭을 구박하는 것을 본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받아들여 하갈 모자를 쫓아냅니다. 이후 이스마엘 후손은 아랍인과 이슬람교의 시조가 되고 이삭의 후손은 유대인과 유대교, 나아가 기독교의 시조가 됩니다. 아브라함 두 아들이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의 시조가 됨으로써 수천 년에 걸친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간 종교 분쟁과 아랍인과 유대인의 민족 대립이 초래됐고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뿌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심에는 영토 분쟁과 더불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3대 성지가 결집된 동예루살렘의 주권 다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예루살렘에 대해 유엔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동시에 동예루살렘은 국제 관할 아래 둔다고 결의했으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차지해 이후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종교가 중심인 나라지만 60여 년 지속된 분쟁 역사에서 그들의 신이 말한 평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측 모두 민족과 종교가 다르다는 사실을 명분 삼아 서로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노력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계속되는 분쟁 배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발생한 가자지구 사태에 대해 정리해보죠. 애초에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네. 분쟁의 원인은 지난 6월 30일 실종된 이스라엘 10대 소년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의 소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었는데요. 이스라엘군과 정보기관 신베트는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시신 발견 소식을 통보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은 이번 납치 살해의 배후에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했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 안보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10대들이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에 무참히 살해됐다며 하마스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만큼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었는데요. 모세 아얄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하마스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10대 소년들을 살해한 범인을 잡을 때까지 사건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AP뉴스는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마스의 소행으로 보고 요르단강 서안에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르단강 서안 내 주요 목표물들은 거의 남지 않게 됐었습니다. 또 하마스 조직은 이스라엘의 강경 조치가 취해지면서 약 400명의 조직원이 체포되는 등 최근 수년간 세력이 약해졌었습니다. 그 시각 이스라엘도 살인사건이 하마스의 소행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지 못했었는데요. 그때 하마스 역시 납치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하지 않아 양측의 대립이 격화됐습니다.
네, 10대 소년 3명의 납치와 살해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떠한 대응을 했었나요? 네. 이스라엘은 10대 소년 3명의 장례식이 열린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보복 공습을 단행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배후로 지목한 하마스는 납치 살해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면서 만약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전쟁을 수행하려 한다면 그들을 위한 지옥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맞대응해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납치 살해된 소년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몇 시간 뒤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 34곳을 폭격했었습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10대 소년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한 하마스의 통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모세 아론 국방장관이 무력 대응을 제안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제거했다고 밝혔었습니다. 보복 공습이 진행됐을 즈음 이스라엘 해군 함정도 가자지구 북부에 있는 하마스 대원 훈련소에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졌으며 이에 대응해 하마스는 이스라엘 통치 지역인 에슈콜즈 등에 로켓 5발을 발사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양국의 자제를 촉구했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만 서로에 대한 공격은 다시 시작됐는데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실제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교전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영국 BBC가 하마스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었습니다. 하마스 소식통은 하마스와 중재를 맡고 있는 이집트 정보 당국 사이에 집중 교섭이 있었다며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교전 중단 협정이 몇 시간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스라엘군이 공습을 중단하겠다고 보장했고 그 대가로 하마스도 이미 로켓포 발사를 중지했다고 전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간 물리적 충돌은 7월 4일 동예루살렘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소년의 장례식 직후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 동예루살렘에서 납치 살해돼 불에 탄 채 발견된 이 소년은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산채로 불에 탄 것으로 드러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격앙시켰습니다. 부검 결과가 알려진 뒤 이스라엘 곳곳에서 수십 건의 폭력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었습니다. 7월 5일 서안지구 인근 칼란수아에서는 시위대가 이스라엘인 차량 여러 대에 불을 지르며 과격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남단 베르셰바에는 가자지구에서 쏜 로켓 29발이 떨어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약 47km나 떨어진 곳까지 공격을 받은 것은 2012년 이후 2년 만이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7월 5일 가자지구 3곳을 폭격하고 7월 6일에는 가자지구 10곳을 포격을 가해 하마스 대원 8명을 포함한 10명을 사살하며 갈등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포격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 측에서도 이 로켓포로 반격을 했었죠. 네. 7월 7일 오후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 가운데 16발이 가자지구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르셰바에 떨어졌습니다. 하마스 산하 알카삼 여단은 가자지구 북쪽의 아슈도드와 아슈켈론, 동쪽의 네티보트에도 로켓포 수십 발을 발사했습니다. 하마스는 로켓포 공격을 했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하고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직접 대응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 텔아비브의 남쪽 외곽 지역에선 공습 경계 사이렌이 울리기도 했었습니다. 반격을 받은 이스라엘은 예비군까지 소집했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근거지 50곳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7월 8일 가자지구 내 로켓기지 18곳과 전투기지 3곳 등 하마스 군사 관련 시설 50곳 이상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인 피터 러너 중령은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대한 공격 강도를 점점 높여갈 것이라며 가자지구 지상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예비군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너 중령은 하마스는 사태 악화를 택했고 우리의 임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사정권에 두는 장거리 로켓을 포함해 10,000대의 로켓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하마스의 로켓 공격에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이 본격화되면서 2012년 11월 8일 교전 이래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온 것인데요. 이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된 날부터 날짜별로 정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등을 공격하면서 양측이 계속해서 확전을 거듭했습니다. 7월 9일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숨졌었습니다. 7월 8일 사망한 하마스 무장대원 4명을 비롯한 21명까지 포함하면 변경보호작전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공습으로 희생된 팔레스타인인은 모두 38명으로 늘어났었습니다. 이틀 새 팔레스타인 부상자도 300명을 넘어섰었습니다. 이날 사망자 가운데 최소 1명이 하마스 무장대원이며 어린이와 여성이 각각 6명과 5명에 달했다고 긴급구조대 아슈라프 알쿠드라 대변인이 밝혔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에만 160곳의 공습을 감행하는 등 이번 공습을 시작한 이래 모두 430곳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밤낮 없이 폭발음이 들리고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이스라엘군의 침공을 피해 가자 지구 안쪽의 친척집 등지로 대피했습니다. 하마스는 예루살렘을 비롯해 이스라엘 중심 도시를 처음으로 로켓으로 공격하는 한편 북부 도시 하이파까지 공격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하마스 산하 예제딘 알카삼 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M75 로켓 4발씩, 북부 지역 하이파에 R160 로켓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에는 공습 사이렌이 울리고 나서 폭발 굉음이 연달아 들렸었습니다. 경제 수도 텔아비브를 겨냥한 로켓포 2발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에 격추됐으나 주민들이 서둘러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로켓 1발이 가자 지구에서 140km 떨어진 북부 하이파가 아니라 100km 떨어진 하데라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마스 로켓 공격 중 최장거리였습니다. 전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떨어진 로켓포는 모두 117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45발이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하데라 등 주요 도시에 집중됐습니다. 네,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된 시점에 미국과 유엔, 아랍권 등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미국은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스라엘 민간인을 겨냥한 하마스의 지속적인 로켓 공격을 규탄한다면서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하마스와 통합정부를 구성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로켓 공격 중단과 지역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로켓 공격을 비난하면서 양쪽의 민간인 살상과 지역 불안정을 불러오는 행위를 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랍권은 이스라엘의 공습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은 카이로에서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중단시키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터키 역시 외무부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즉각 공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총리가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면서 이스라엘군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아이언돔에도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이스라엘군의 아이언돔은 어떤 무기인가요? 네, 7월 9일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군은 모든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진입하는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핵무기 시설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디모나 지역에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이어지자 하마스를 비롯한 가자 지구 테러 조직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유발 슈타이니츠 정보전략장관도 가자 지구 공세 및 재점령 가능성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05년 철수 전까지 38년간 가자 지구를 점령했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하마스도 예루살렘, 텔아비브, 하데라 등을 향해 수백 발의 로켓볼을 쏘아대며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는 반면 팔레스타인은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그 수가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바로 2011년 실전 배치된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 때문이었는데요. 이스라엘 국방부는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200여 발 가운데 53개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5%의 요격률이었습니다.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사용하는 로켓은 사거리가 최대 40km의 122mm 로켓부터 시리아가 만든 사거리 약 161km의 M302까지 다양합니다. 여기에 사거리 약 80km의 이란산 333mm 방사포들도 갖춰 수도 예루살렘은 언제든 공격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같은 하마스의 포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대포병 방어체계 개발에 나섰으며 2008년, 2009년 시험을 거친 뒤 2011년부터 아이언돔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안보 컨설팅 업체 IHS 제인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은 요격 성공률이 70% 정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가 목표물을 찾아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으로 사거리는 최대 70km입니다. 3m 크기에 무게 90kg, 탄두 무게는 고폭탄 11kg입니다. 장비면에선 앞서 있다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한 개 포대의 가격은 약 5,500만 달러, 한 발에 약 1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이르지만 하마스의 로켓포는 적을 경우 한 발에 수백 달러에 불과해 가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7개 포대를 운용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MD 전략에 동참하고 있어 올 한 해 아이언돔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위해 2억 3,500만 달러를 지원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전이 벌어진 가운데 7월 10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당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 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양측 간 휴전 협상을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월 10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면전 위기까지 언급되는 양측의 충돌이 추가로 확대할 위험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이스라엘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온을 되찾기 위해 당사자들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2012년 11월에 휴전 합의로 돌아가는 방안 등을 포함 양측의 휴전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2012년 11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대규모 공습으로 8일간 교전하다 이집트 등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납치 살해된 이스라엘 10대 소년 3명의 조의를 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팔레스타인 10대를 보복 살해한 용의자가 체포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은 7월 13일 공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이 지상군을 가자에 진입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7월 13일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지상군을 가자에 진입시켰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엿새째 포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적어도 165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의 장거리 로켓 발사장을 파괴하기 위해 가자에서 군사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가자에서 하마스군과 교전하고 돌아왔으며 이 중 4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하마스 무장 조직인 카삼 여단도 우리 전사들이 시오니스트 군인들과 전투를 벌였다며 이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이번 작전은 특수부대원들이 수행했으며 광범위한 지상 공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당시 AP는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내 장애인 보호소와 모스크 등 민간 종교시설을 포함해 200여 곳을 무차별 공격하면서 7월 12일 하루에만 52명의 사망자가 나왔었습니다. 이는 2012년 11월 8일 교전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양측 충돌에 따른 사망자는 모두 팔레스타인인으로 장애인과 여성, 청소년, 일가족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은 24시간 동안 가자 지구내 로켓포 발사대와 무기를 보관한 모스크 등 하마스와 연계된 장소 158곳과 민간 기관 등을 공습했고 공격 이전에 대피 경로를 내렸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렘은 경고 직후 곧바로 공격이 이어져 가자 주민들이 대피할 틈이 없었고 희생자 상당수가 민간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사망자 가운데 77%가 민간인이라고 전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해 로켓포 등을 쏘며 반격했지만 로켓포 대부분이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에 격추되거나 헤브론, 베들레헴 등 다른 지역에 떨어졌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쪽으로부터 2차례 로켓포 공격을 받았으나 모두 북부의 비거주 지역에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바로 레바논 내 공격 추정 지역에 대응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닷새 동안 1200차례의 공습을 진행했었는데요. 이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700발의 로켓포와 박격포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휴전 중재 노력도 빨라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국제인권법을 존중하고 2012년 11월 휴전 합의를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외무장관과 각각 통화해 교전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이 이어지던 7월 15일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가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 중재안에 대해 각자 논의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7월 15일 이스라엘 정부와 하마스는 휴전 중재안에 대해 각자 논의를 가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 국방 외무장관 등 8명이 참석하는 안보 강요 회의를 소집해 이집트의 휴전 중재안을 의논했습니다.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이집트의 중재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예브 엘라카트 팔레스타인 평화회담 협상 대표도 12시간에서 24시간 내에 교전 중단 신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의 파우지 바르훔 대변인은 적대 행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약속 없는 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휴전 중재안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하면서 무산이 됐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휴전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포탄 76발을 쏜 데 대한 대응이라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낸 교전이 지난 8월 5일 교전이 발생한 지 29일 만에 처음으로 휴전을 가졌습니다. 72시간 동안의 휴전이었는데요. 당시 휴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8월 5일 오전 8시를 기해 3일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에 들어가 이날 오후까지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했었습니다. 29일 만에 가자에서 포성이 처음으로 멎었고 이스라엘은 지상군을 철수시켰습니다. 휴전 직전에는 간간히 포성이 들리고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선 경고 사이렌이 울렸으나 오전 8시를 기해 가자지구 전역이 매우 조용하고 주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을 피해 유엔 학교와 대피소 등으로 피신해 있던 주민 다수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목격자는 말했습니다. 하마스 간부 오사마 함단은 우리는 72시간의 인도주의적 휴전을 준수할 것이라며 이스라엘도 스스로 통제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가자에서는 7월 8일부터 약 한 달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당시까지 1,86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9,51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민간인이라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에서는 민간인 3명과 군인 64명이 휴전 시점까지 사망했습니다. 네, 72시간의 휴전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한 2발이 이스라엘 남부에 떨어졌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나요? 네, 지난 8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한 2발이 이스라엘 남부에 떨어졌습니다. 이날 새벽 이뤄진 이번 로켓탄 발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간 임시 휴전 시한을 4시간도 채 안 남긴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방금 전 가자 지구에서 2발의 로켓 포탄이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강타했다. 부상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공격이 재개되면 무력 응징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마스 측도 이스라엘이 가자 봉쇄를 해제하지 않을 경우 휴전 연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많은 사상자를 내고 또 국제사회에 불안감을 줬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지난 26일 양국이 무기한 협상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무기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난 26일 50일간 계속됐던 가자지구 교전을 중단하기로 무기한 휴전 협상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측의 휴전 협상을 중재한 이집트는 이날 그린위치 표준시 기준 오후 4시를 기해 양국 간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가자지구의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고위 관계자인 지하드 나칼라는 이날 휴전 합의에 따라 양측은 무력 사용을 공식 중단하고 이스라엘은 구호물자와 건설자재 반입 등 가자지구 봉쇄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측에 가자지구 공항과 항구 건설 요구 등 복잡한 사안은 한 달 안에 시작될 협상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대표단 중 한 명인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SNS를 통해 이번 합의는 팔레스타인인 저항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총리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장기적 휴전 합의로 하마스 측은 2012년 11월 8일 교전이 끝난 후 이뤄진 휴전 합의와 같은 수준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봉쇄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번 교전 기간 중 하마스는 휴전 합의의 전제로 봉쇄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2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무기한 휴전 협정이 선언되면서 이번 이팔 분쟁은 종결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팔레스타인에서는 색다른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전 세계에 아이스 버킷 챌린지 열풍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얼음물 대신 잿더미를 뒤집어 쓰는 러블 버킷 챌린지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자지구 사람들을 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법은 아이스 버킷 챌린지와 동일하지만 양동이에 얼음물 대신 잿더미를 담아 뒤집어 쓴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해야 합니다. 지난 22일 개설된 러블 버킷 챌린지 페이스북 페이지는 이 캠페인에 대해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청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현재 4,300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 중입니다. 러블버킷 챌린지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팔레스타인 저널리스트 에이멘 알루입니다. 그는 공습으로 인해 건물들이 붕괴된 가자지구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영상에서 에이멘은 아이스 버킷 챌린지 아이디어가 좋아
팔레스타인 버전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머리에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도 중요하다. 게다가 물을 사용할 수 있더라도 이를 얼릴 수 있는 기술도 없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붕괴된 건물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물 대신 잿더미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지하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며 잿더미를 뒤집어 썼습니다. 에이맨은 잿더미를 털며 아마 나는 집에 가도 씻기 위한 물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혹시 다음 리포트에서 내가 지저분한 모습이어도 양해 부탁한다며 다시 한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러블버킷 챌린지 페이스북 페이지는 현재까지 40개가 넘는 참여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팔레스타인 국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가자 지구 사람들을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참여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이 끝나면서 가자 지구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무기한 휴전이 되도록 오래 이어져 이곳 주민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김효민 기자와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27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소식 김효민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김 기자, 먼저 이 경제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자리인가요? 네, 경제관계 장관회의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대통령이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길 때의 통로였던 경제대책조정회의가 폐지되면서 경제 운용에 대한 책임을 내각에 맡긴다는 취지로 1999년 7월에 설립됐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편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경제관계 장관회의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각 부처 장관들이 모여 금융생활과 연관된 사항, 또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처 주요 정책, 중장기 계획 가운데 재정지출과 관련한 사항 등의 우리나라 주요 경제정책들이 회의를 통해 심의 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제관계 장관회의는 경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 분야별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군요. 지난 27일에 개최된 제29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주요 내용 알려주시죠. 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도입과 가입 확대, 또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수급권 보호와 연금화 유도, 인프라 구축 이렇게 4가지인데요. 먼저 퇴직연금 도입, 가입 확대와 관련된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골자는 2016년부터 6년간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7년에는 100인 이상, 2018년에는 30인 이상, 2019년에는 10인 이상,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6년 뒤에는 국내 근로자 1,800만 명 대부분이 퇴직연금 가입자가 되는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받아 노후 생활비로 쓰게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이 퇴직급여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할 방침입니다. 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에는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운용의 탄력성 제고, 즉 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부분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확정기여형 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와 같은 위험자산 보유 한도를 내년부터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단순화하고 완화합니다. 또 2016년 7월부터는 노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도 큰 특징입니다. 투자위원회 투자원칙보고서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의무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개인연금 상품을 다양화함으로써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중 퇴직연금 가입 확대에 대한 부분과 자산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부분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내용인 수급권 보호와 연금화 유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부분도 알려주시죠. 네, 수급권 보호와 연금화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기업의 파산을 대비하기 위해 확정급여형 사회 적립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확정급여형 연금의 사회 적립 비율이 70%인데요. 2020년에는 100%까지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2015년 상반기에는 확정기여형, 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 계좌 인출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고 또 연금 수령 시 세금을 30%까지 경감해주는 등의 세제 개편 또한 연금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5년 하반기부터는 연금담보대출 대상을 학자금, 또 긴급 생계비로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있습니다. 끝으로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부터는 연금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2015년부터는 개인연금법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또 연금과 관련한 교육, 컨설팅을 강화한다는 것도 덧붙여 발표됐습니다. 네, 이번 8.27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오갔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어떻게 운용돼 왔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 기자가 알려주시죠. 연금제도는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연금제도는 그 운영 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또 운영 주체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뉘는데요. 공적연금제도의 예로는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사적연금 제도는 직장이 운영 주체인 기업연금과 또 개인이 운영 주체인 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적연금 제도 중 기업연금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조금씩 돈을 저축하고 투자해서 나중에 지급받는 방식을 의미하고 또 개인연금은 은행이나 보험사를 이용해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요. 그 도입률은 16%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사업장 100곳 중 16곳만 퇴직연금 제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기업을 보면 10곳 중 7곳 이상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10곳 중 4곳만, 또 10인 미만 기업은 10곳 중 단 1곳만 도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노후 대책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퇴직연금 도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장들이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직장인 스스로도 퇴직연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한 달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물어보면 월 평균 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70세를 전후로 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급속도로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정 수입이 없는 노후 세대가 월 300만 원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을 보더라도 현재 은퇴하는 세대들이 받게 되는 수령액은 젊은 시절 소득의 3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집 대출금과 자녀 학자금을 갚느라 개인적으로 따로 연금에 가입할 여력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나마 직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가입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연금 3층 구조를 쌓아도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퇴직연금 가입마저 이렇게 저조하다면 노년층의 노후 준비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만약에 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는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 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없을 수가 없기에 내년 7월 30일 미만 중소기업들을 위한 퇴직연금 기금이 마련됩니다. 이 정부가 3년간 적립금의 10%를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할 때 일시에 퇴직금의 형태로 큰 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목돈을 받아서 창업 자금으로 쓰시다가 이 사업 실패라도 경험하게 되면 이분들의 노후는 아무도 지켜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퇴직금 말고 퇴직연금을 가입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대책 주요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같은 맥락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처럼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연금 자산을 기업이 운영하고 관리할 수도 있고 기업이 금융회사에다가 계약을 체결해서 기금 형식으로 연금 자산을 운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기업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연금을 운영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이 개념이 복잡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이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 제도를 말합니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돼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이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고요. 또 직장을 옮겨도 연결 통산이 쉽습니다. 그러나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또 자체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임금 인상률, 퇴직률, 기금 운용 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 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 부담과 연금 수급자에 대한 최종 지급 책임 등 관리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관리 능력이 있는 대기업 등에 적합합니다. 끝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이라고 해서 IRP라는 약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퇴직계좌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에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 퇴직 계좌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 개인 퇴직계좌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또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이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알려주시죠. 이번 대책의 골자인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손실 위험이 커지고
또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부정적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대책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노년층의 빈곤층 전락을 막아 안정적인 소비 흐름을 만들어 내수를 활성화하고 자산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 반응이 긍정적 반응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부는 현재 약 80조 원 수준인 퇴직연금 시장이 170조 원으로 늘어나 이 자산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정부가 도입하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보다 운용 비용과 손실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과 근로자의 일반적인 금융 지식 수준이 높지 않다면 오히려 근로자가 연금을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덧붙여 이 연금자산 운용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규제를 무턱대고 완화하면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위험자산 투자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거나 또 투자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선택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가 한국보다 자유로운 미국과 일본에서처럼 수탁기관이 무리한 투자를 벌이다 근로자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혀 줄소송이 벌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이 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험성 장치를 마련하고 또 수탁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방식의 규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과연 이 퇴직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많죠. 일단 2022년까지 단계적인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또 미가입 기업에 대한 과태료 조치 등에 의해서 이 가입자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이번 활성화 계획은 퇴직연금제 도입 10년 만에 큰 획을 긋는 조치로 고질적인 연금 사각지대 문제나 저금리, 저성장 시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 기금형 퇴직제도에 가입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한 것도 퇴직연금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의무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부담이 여전한 만큼 이 추가적인 유인책이 있어야만 지적하신 부분이 해결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금형 퇴직연금제에 대한 효과와 파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기금형 모델이 아직 구체적이지 않아 이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의 역할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일부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기존 사업자들의 업무 영역이나 권한이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시장에서 퇴직연금 확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들의 의욕을 꺾어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기금형 퇴직연금제의 경우 사측과 노측,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퇴직연금 운용 방향과 자산 배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금형 도입은 계약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전환 여부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약형과 기금형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보완책도 부족한 상황이기에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 노동계가 이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서 정부는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마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것인 양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퇴직연금을 자본시장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적연금 시장은
2013년 기준 321조 원 규모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지만 저임금,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적연금의 소득계층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강화 없는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1988년 국민연금이 최초로 도입됐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는데 이후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됐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져 2014년 현재 40년 기준 소득대체율이 47%에 불과하고 2028년에는 40%가 되는 등 용돈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공적연금 축소, 또 사적연금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노후 생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노후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군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이 불안감 섞인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되면 이 근로자에게 추가 부담이 있는가인데 어떤가요?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지급되던 퇴직금이 지급 구조만 연금으로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퇴직연금으로 인해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16년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이 2억 원이라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 68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지만 이를 10년간 퇴직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476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 정부가 내년부터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 원 더 늘림으로 개인적으로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 역시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을 55세 이전에 해지할 때는 15%의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직장인분들의 걱정과 반대로 퇴직금 제도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업의 부도나 도산에 대한 걱정도 줄어듭니다. 정부가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확정급여형의 사회 적립 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적립금에 대해서도 추가로 금융회사별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확대되기에 추가 부담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심하셔도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 대책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온라인을 통해 누리꾼들이 드러낸 의견 들려주시죠. 네,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면 6년간 최대 25조 증시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의견과 또 1년 미만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는다. 정말 시행되면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누리꾼도 있는 반면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고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건가? 일시에 받든 연금으로 받든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지. 왜 국가가 강제로 결정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개인이 투자 손실을 했을 시 실수했네 미안이라고 할 방패막이 대책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의견이 나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잘 보완해 활성화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이 노후 대비를 이유로 사적연금을 확대했다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또 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지